콩닥콩닥 스토리북 채널에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행복하고 편안한 밤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인정이 많은 도련님, 어사 박문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책들 속에 파묻혀 살아갔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고, 잠자는 시간조차 책을 베개 삼아 머리 아래 두고서야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문수가 책을 읽고 있을 때 외부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진 문수가 방문을 열고 물었고, 여종이 급히 달려와 대답했습니다. 도련님, 간밤에 도둑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도둑이 들었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여종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뒤주 안에 찹쌀이 가득했는데 오늘 아침에 열어보니 그 양이 확 줄어 있습니다. 문수는 여종과 함께 광으로 나가보았고 정말로 뒤주 안에 찹쌀이 움푹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문수는 광 안을 둘러보며 하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물건은 훔쳐간 것이 없는지 잘 살펴보게. 하인들은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이미 조사해 보았는데 찹쌀 말고는 훔쳐간 것이 없습니다. 문수는 흥미롭게도 그런 도둑이 있다니 생각하며 광엔에 쌀이 수북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왜 다른 물건은 손대지 않고 찹쌀만 가져갔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광을 유심히 살펴본 문수는 찹쌀이 한 알도 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훔쳐간 양이 많지 않고 알곡 하나도 흘리지 않은 것을 보니 도둑은 남자가 아닌 여자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간밤에 누가 담을 넘거나 대문 여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행랑채를 지키고 있던 돌쇠 아범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셋내가 밤기가 발싸운데 어젯밤에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멀뚱멀뚱 서서 눈치를 볼 뿐 쉽게 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문수는 하인들의 심정을 알아차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자네들은 걱정하지 말게. 하인들은 알겠습니다 도련님 이라고 대답하며 뿔뿔이 흩어졌고 문수는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자리에 앉은 문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들어온 기척이 없었다고 하니 집안에 있는 사람 중 남자가 아닌 여자가 찹쌀을 가져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문수는 전혀 내색하지 않고 며칠 동안 글 공부에만 몰두했습니다. 4월이 지나자 문수는 부엌에서 일하는 여종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찹쌀 3말로 인절미를 만들어주게. 여종은 두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도련님, 집안에 제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많은 떡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문수는 대답했습니다. 다 쓸 때가 있으니 속히 준비하게. 여종은 궁금한 마음을 참고 부지런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뜨끈뜨끈한 인절미가 만들어지자 문수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여종들을 모두 모이게 했습니다. 그동안 일하느라 고생 많았네. 오늘 자네들의 노고를 기리는 의미에서 떡을 만들었으니 모두들 마음껏 드시게. 그러나 여종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머뭇거렸습니다. 문수가 먼저 떡 하나를 집어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아, 맛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를 손에 집으며 덧붙였습니다. 아니, 어서 먹지 않고 멍하니 있는가? 인절미는 뜨거울 때 먹어야 제맛이라네. 그러자 그때까지 주춤하던 여종들이 떡 쟁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떡아, 너 본지 오래다. 아유, 어쩜 이렇게 찰지고 맛있을까? 정말 입에서 살살 녹는구나. 누가 모두들 떡에 굶주렸는지 너나 할 것 없이 입에 집어넣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수의 시선을 끈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길어서 길순이라고 불리는 처녀였습니다. 길순은 몇 점 먹지도 않고 배가 불렀는지 떡에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문수는 허겁지겁 인절미를 먹어치우는 다른 여종들을 바라보며 착한 마음이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살라고 하셨지만 내 집에 있는 하인들조차 배불리 먹이지 못해 마음이 아팠습니다. 문수는 공연히 허침을 하며 여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떡은 얼마든지 있으니 체하지 않도록 물도 마셔가며 천천히 드시게. 그러자 여종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충주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셋내들에게 원없이 인절미를 먹게 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아닐세, 자네들이 있어 이 집안이 돌아가는 것인데
어찌 이만한 것 좀 못해주겠는가? 앞으로는 종종 이런 자리를 마련할 것이네. 아닙니다, 도련님. 소인들은 그저 말씀만으로도 감지덕지하옵니다. 그날 저녁, 문수는 아무도 모르게 기순이를 불렀습니다. 기순아, 낮에 보니 너는 인절미를 조금밖에 먹지 못하더구나. 당황한 길순이는 얼굴이 빨개지더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널 혼내려는 것이 아니라 찹쌀을 몰래 가져간 이유가 궁금해서 불렀다. 문수가 조용히 묻자 기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도련님. 오늘이 아버님 생신이어서 그만. 길순이는 감정이 북받쳐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미리 말을 하지 그랬느냐. 어떤 경우에도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니 앞으로는 필요한 게 있으면 내게 말하거라. 죄송합니다, 도련님. 됐다. 오늘 일은 아무도 모를 것이니 걱정하지 말거라. 기순이는 연신 고마움의 절을 올리며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수는 집안의 모든 하인들을 광 앞에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글 공부에만 몰두하다 보니 자네들에게 소홀한 점이 많았네. 올해는 풍년이 들 거라고 하니 자네들 모두 쌀 걱정 없이 지내도록 할 것이네. 문수는 곡가문을 열게 한 다음 돌쇠 아범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쌀을 좀 나눠주게. 우선 한 사람에게 한 가마씩 돌아가게 하고 식구가 많은 사람에게는 인원수에 따라 2말씩 더 돌리게. 하인들은 놀랍고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입을 쫙 벌렸습니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도련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문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카의 홀리 박문수는 임금을 대신하여 지방 수령을 벌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살피는 암영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남루한 옷으로 갈아입은 박문수는 누가 보더라도 가난한 선비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재미있어 보였는지 종자로 따라 나선 덕세란 녀석이 농담을 걸었습니다. 날이 그렇게 차려입으시니 영락없는 새님처럼 보이십니다요. 설마 지엄하신 어사도 날인 줄은 꿈에도 몰라보겠는데. 그래, 내 귀에는 아무도 몰라보게 변장이 잘 되었다는 칭찬처럼 들리는구나. 그렇긴 한데 워낙 후질근해 보이시니 저까지 힘이 빠집니다요. 하하, 두 사람은 한바탕 소리내어 웃고 나서 길을 재촉했습니다. 스원을 지나 얼마쯤 더 내려가자 해가 서산에 넘어갔습니다. 덕세야, 오늘은 이 근처에서 쉬어가자. 어디 주막집이 없는지 살펴보거라. 날이 저 언덕만 넘어가면 마을이 있습니다요. 조금만 더 가시지요. 어냐, 알았다. 두 사람은 해가 뉘어 넘어가는 고마루에 서서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날이제 큰 눈을 아무리 크게 뜨고 봐도 주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민가에 가서 하룻밤 신세를 져야 할 것 같습니다요. 그래야 할 것구나. 두 사람이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는 밤하늘에 별이 하나 둘씩 뜨고 있었습니다. 어느 초가집의 살인문 앞에서 덕세가 두어 번 헛기침을 하고는 집 안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주인장 계십니까? 하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안 계시 2번을 불렀지만 아무 기척이 없었습니다. 날이 빈집인가 봅니다. 글쎄, 호롱불이 켜져 있는 걸로 봐서는 빈집 같지는 않은데. 그때였습니다. 두 사람이 막 돌아서는 순간 방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밖에 누가 오셨습니까? 아직 애소년의 목소리였습니다. 박문수가 소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밤 늦게 미안하구나. 길 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묵어갈 수 없겠느냐. 하룻밤을 아침부터 하루 온종일 걸었더니 발이 부르구나. 배도 고픈 소년은 밖으로 나와 방문 앞에 서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은 집에 쌀이 떨어져서. 아, 그거라면 괜찮다. 마침 우리에게 쌀이 조금 있으니 쌀 걱정은 말아라. 그러시다면 들어오십시오. 방에 들어서니 세간이 구차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너무 가난한 집에 들어선 것 같아 박문수는 오히려 미안한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이 너무 누추해서. 아니다. 하룻밤 쉬어가게 해주는 것만 해도 무척 고마울 뿐이다. 그때 옆방에서 가느다란 노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야, 누가 오셨느냐? 예, 할머니. 지나가던 손님 2분이 오셨습니다. 아이고, 저런. 노파의 당황한 탄식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곧 방 안에 문이 열렸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죄송하게 되구려. 이 늙은이가 몸이 아파 누워 있으니 대접도 못 해드리고.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가 너무 큰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저희는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고 어른께서는 편히 몸조리하십시오. 알겠소이다. 그럼 나는 누워 있을 테니 누님은 편히 쉬시구려. 노파가 방문을 닫고 자리에 눕는 소리가 들리자 박문수가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에는 할머니하고 둘이서만 사느냐? 예, 선비님. 부모님은 어디 가셨느냐? 두 분 모두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저런, 내가 괜한 것을 물어봤구나. 괜찮습니다. 제가 13살 되었습니다. 이 마을에 역병이 돌아서 마을 사람 절반이 넘게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할아버지와 부모님 그리고 누이 2명이 목숨을 잃고 저와 할머니만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박문수는 덕세에게 지시하여 쌀과 얼마간의 돈을 내놓게 했습니다. 자, 이 쌀로는 밥을 짓도록 하고 많지는 않지만 이 돈으로는 내일 할머니 약이라도 지어드려라. 그러자 소년이 깜짝 놀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닙니다. 쌀은 고맙게 받겠습니다만 이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 약값은 제 손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어디 가서 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그러느냐? 할머니가 아프신 뒤로는 제가 아랫마을 최부자 일을 해서 생계를 꾸리고 있는데 며칠 있으면 품삯을 받는 날입니다. 그러니 마음은 고맙습니다만 돈은 넣어두십시오. 허허, 그래 알았다. 박문수는 소년이 대견스러워 마음속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울겁게 자랐구나. 지금은 힘들게 살지만 하늘이 복을 내리시겠지. 다음 날 박문수가 길을 떠나기 위해 보따리를 꾸리고 있는데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도령 집에 있나? 누구세요? 김자수 때 흥칠이지. 좌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냉큼 나오나라. 난 가고 싶지 않소. 그러니 좌수 어른께 용서해달라고 전해주시오. 겁에 질린 듯 소년은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밖을 향해 소리쳤고 옆방에서는 할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차린 박문수가 소년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네 성이 박씨인가 보구나. 예, 성은 박씨이고 이름은 종갑입니다. 그래, 종갑아.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데 저렇게 행패를 부리는 것이냐. 이 고을 자수대의 하인입니다. 자수대의 하인이 왜 너를 데려가자고 한단 말이냐. 그럴 연유가 있습니다. 그래, 알았다. 박문수는 방문을 벌컥 열어젖히고 흥칠이라는 하인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리 와라. 그러자 문 밖에 서 있던 흥칠이 움찔 놀라며 물었습니다. 뜨뜨한 데는 누구십니까? 나는 이 아이의 삼촌 되는 사람인데 지금 얘기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라. 박문수가 워낙 위험하게 말하자 흥칠이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는 조용히 문을 닫고는 종갑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연유인지 내게 소상히 말해보아라. 그건 왜 말을 안 하느냐? 내가 믿지 않느냐? 그게 아니오라. 그게 아니면 뭐란 말이냐? 저희 집안일로 혹시라도 선비님께 화가 미칠까봐 그렇습니다. 그런 걱정은 접어두고 어서 속 시원히 얘기해보거라. 예, 다 알겠습니다. 몇 번이나 망설이던 종갓은 그때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올해부터 할머니께서는 저를 장가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마침 좌수에게 관연한 딸이 있어 매파를 보내 중매를 넣으셨는데 그게 좌수의 기분을 상하게 했나 봅니다. 아니, 종갑집에서 전여집으로 중매를 넣는 게 무슨 큰 잘못이란 말이냐. 아닙니다. 좌수택 집안에 비하면 저희 집안은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으니 좌수께서 기분 나빠하신 것도 이해가 됩니다. 다만 수차례 불려다니며 혼나다 보니 이제는 끌려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 할머니께서 우신 것도 그 때문이겠구나. 그걸 어찌 저 하인이 밖에서 너를 부를 때 할머니께서 우시는 소리 들었다. 그러셨군요. 박문수는 잠깐 뭔가를 생각하더니 종갑의 두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내게 맡겨라. 예, 내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너는 아무 걱정 말거라. 하지만 글쎄, 날 믿어도 될지. 그 전에 내게 물어볼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좌수의 딸이 내 마음에 드느냐? 박문수의 질문에 종갑은 수줍은 듯 얼굴을 붉히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산에 대장 무겁고 멀굴이 부끄러워하쇼. 곁에서 보고 있던 덕세가 답답한 듯 다그치자 종갑이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낭자는 마음씨가 아주 고와서 참할 뿐 아니라 얼굴도 예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 알았다. 박문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때까지 흥칠이라는 하인은 밖에서 서성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느라 수고 많았구나. 자, 어서 가자. 예, 뭘 그리 놀라느냐. 삼촌 되시는 분께서 가시려고요. 왜 내가 가면 안 되느냐. 그게 아니오라. 자수 어른께서는 박도령을 데려오라고 하셨는걸요. 말이 많구나. 어서 앞장서라. 박문수가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걸음을 재촉하자 서슬이 퍼런 기세에 놀린 흥칠은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개를 하나 넘어가자 고래등처럼 으리리한 집이 나타났습니다. 흥칠이 뒤따라오는 박문수의 눈치를 살피더니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런 산골에도 대궐처럼 큰 집이 있었네. 박문수는 내심 놀라며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 멀리 대청마루 끝에 누워있던 기름진 얼굴의 사내가 흥칠을 보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 박도령인지 뭔지는 어디 두고 혼자 오는 게냐. 대신 박도령의 삼촌이란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날이 뭐라고 삼촌을 데려왔다고. 예, 난리 그 순간 김자수의 두 눈에 상심지가 켜지더니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박도령을 데려오라고 보냈더니 웬 삼촌을 데려왔단 말이냐. 그게 아니오라. 듣기 싫다. 그때 멀찌감치 서 있던 박문수가 김자수 앞에 나서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하인은 아무런 잘못도 없으니 너무 나무라지 마시오. 죽어도 안 된다고 버티는 걸 내가 박여서 왔소이다. 그러자 김자수는 박문수를 위아래로 쭉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건 또 어디서 굴러온 비렁뱅이야. 행색이 초라한 박문수가 그의 눈에는 거짓처럼 보였던지 좌수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뱉었습니다. 박문수는 화가 치민 것을 꾹 눌러 참았습니다. 입이 거친 것을 보니 그대가 김자수인 거 보고 박문수는 태연하게 마루 위로 올라가 김자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순간 김자수의 얼굴이 벌레를 씹은 듯 일그러졌습니다. 허시고 이 녀석 봐라. 이거 인사가 늦소이다. 나는 박도령의 삼촌이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보시오 김자수, 흥분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이 말을 들어보라고. 좋다. 어디 말해봐라. 우리 집안은 대대로 뼈대 있는 가문이요. 그러니 당신 딸이 내 조카와 혼인하게 된다면 당신 집안의 영광이요. 뭐라고? 그럼에도 무릎 꿇고 감사하기는커녕 당신이 내 조카를 괴롭힌다 해서 내가 먼 길을 달려온 것이요. 알겠어. 이 녀석이 분을 참지 못한 김자수의 얼굴이 굳어지며 입에서 거친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이 녀석을 당장 끌어내라. 김자수의 호령에 하인 대여섯 명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박문수가 몸을 벌떡 일으키며 고함을 지르자 달려들던 하인들이 움찔하고 멈춰섰습니다. 그와 동시에 박문수는 허리춤에서 뭔가를 꺼내 김자수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마마 앞에 이제 알겠느냐. 개길이 날뛰던 김자수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고, 소인이 눈이 멀어서 또 나리를 몰라 배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기세 좋게 달려들던 하인들도 바들바들 떨며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박문수가 마루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자수, 예사또나리 그대를 용서해달라고 예쁘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용서해주면 그 못된 신보를 고치겠는가? 예, 끝 고치고 말고요. 그럼 내 조카를 사위로 삼을 것이고 당연히 그러고 말고요. 좋다. 그럼 내 그대로 용서할 것이니 사흘 뒤에 혼례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게. 알겠는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박문수가 자수 하인들의 호위를 받으며 돌아오자 종갑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 때문에 봉변이나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다. 모든 게 잘 되었다. 예, 김자수가 널 사위로 삼기로 약속했다. 그게 정말이십니까? 그래, 직접 만나보니 김자수란 사람이 생각보다 호탕하더구나. 사흘 뒤로 혼인날을 잡았으니 너도 마음의 준비를 해두거라. 저 정말 고맙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시면 할머니께서도 병이 나실 것입니다. 그래, 모든 준비는 김자수가 하기로 했으니 너는 아무 걱정 말아라. 나는 사흘 후에 다시 오마. 예, 어르신. 박문수가 덕세를 데리고 길을 나서자 종갑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배응했습니다. 덕세가 궁금증을 참지 못해 몸을 뒤틀며 물었습니다.
날이 대체 어떻게 하셨기에 좌수 양반이 박도령을 사위로 맡기로 했습니까요? 그게 그렇게 궁금하더냐? 예, 사실 처음엔 그 성격갈 자수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거지를 대하듯 하더구나. 하긴 나이 없이 워낙 낡았으니 그럴만도 합니다요. 옛 녀석, 헤헤헤, 농담입니다요, 날이. 그 다음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패를 보여주었지. 뭘 어쩌겠느냐. 그랬더니 어사가 또 지방과 혼사를 맺게 됐다며 아주 싹싹 빌며 좋아하더구나. 그랬구먼요. 이제 좀 속이 시원하냐? 예, 날이. 그런데 뭔데 말을 못하느냐? 송구합니다만 날이 소인은 언제쯤 장가를 보내주실 생각이십니까요? 덕세, 너도 이제 나이가 차니 섹시를 얻고 싶은 모양이구나. 그럼요, 날이. 새내 나이도 벌써 물이 넘었습니다요. 알겠다. 내가 다 생각하고 있으니 기다리고 있거라. 고맙습니다요. 박문수는 골라에 들어가 원을 찾았습니다. 현감, 고생이 많으시오. 내가 살펴보니 현감께서 이 고을을 아주 잘 다스리고 있구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어서 또 날이 아니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오. 고맙습니다. 의사 또 날이. 그건 그렇고 이번에 내려오신 일은 모두 잘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가 형과 함께 정이 하나 있어 말씀해 보십시오. 실은 이 고을에 내 조카가 살고 있어. 조카요? 그렇소. 종갑이라고 하는 사내 아이인데 어려서 부모를 잃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오. 그 아이가 사흘 뒤에 김자수의 딸과 혼인을 치르게 되어 있어. 축하드립니다. 오사또나리.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라도 없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인데 현감께서 이웃 고을의 원들을 초대하여 혼인잔치에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하오. 조카의 친척들이 많지 않아 혼인식이 설렁해질까 염려되어 그렇소. 그거라면 아무 염려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손을 써놓겠습니다요. 고마워. 그럼 4월 뒤에 봅시다. 마침내 혼례를 올리는 날이 되었지요. 신랑 박도령은 나귀를 타고 김자수로 향했고 가마에 탄 박문수는 열신 즐거운 표정을 지으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대문 앞에 당도하자 기다리고 있던 김자수가 불이 나게 달려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또나리. 김자수가 웃음을 지으며 맞이하자 박문수도 이에 화답했습니다. 김자수, 이제 우리는 사돈이 되었구려. 앞으로는 허물없이 잘 지냅시다. 아이고, 이거야말로 가문의 경사입니다, 사또나리. 혼례가 진행되는 동안 구경꾼들은 쉴 새 없이 입방화를 찧어갔습니다. 저 양반이 그 유명한 의사 박문수네. 영조임금이 박아서 말이라면 뭐든 들어줄 정도로 총애한다고 하더라고. 야, 박도령은 복도 많은 사람이구만. 저렇게 훌륭한 사람을 삼촌으로 두고 말이야. 어디 박도령뿐인가. 저기 김자수 얼굴 좀 보게. 얼마나 신이 났는지 입이 아예 귀에 걸려있네. 그래요. 사람들이 흥겹게 떠드는 가운데 마침내 혼례가 끝났습니다. 박문수와 여러 고을에서 온 원들은 온갖 사내 진미가 차려진 널따란 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쁘실 텐데 온 고을의 원들께서 자리를 빛내주시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잘린 것은 변치 않습니다만 많이 드십시오. 김자수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한 채로 인사를 올리자 박문수가 답례를 했습니다. 사돈, 고생 많으셨죠? 내 술 한 잔 받으시오. 아이고, 사또나리 고맙습니다. 김자수가 단숨에 술잔을 들이키자 박문수가 다시 잔을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사돈, 귀한 딸을 맡겨줘 고맙소. 다만 내 조카가 넉넉지 못한 형편인 것이 마음에 걸리는구려. 박문수가 넌지시 운을 떼자 김자수가 화난 얼굴로 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다 생각해 두었습니다. 어사, 또 날이 무슨 말씀이요? 사위도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제가 뭘 아끼겠습니까? 하면 예, 제 재산을 반으로 뚝 잘라서 사위에게 줄 생각입니다. 여기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김자수는 품속에서 문서를 꺼내 박문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문서를 살펴본 박문수가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정말 배포 크고 화통한 사돈을 얻었구나. 아무튼 고맙소.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자 그 자리에 있던 원들은 부럼 섞인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떠날 채비를 마친 박문수가 새 신랑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봐, 이젠 떠날 때가 되었구나. 그러자 박도령의 눈에 그렁그렁 이슬이 맺혔습니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니다. 이건 다 네가 타고난 복이다. 아무쪼록 장인어른을 아버님처럼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거라. 예, 어르신. 박문수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덕세가 종종 걸음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쥐의 초대. 옛날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봉당을 쓸고 있는데 콩 하나가 되골되골 굴러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콩을 주어 쥐야, 쥐야, 너에게 주마 하면서 쥐구멍에 굴려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자 쥐 한 마리가 그 구멍에서 쪼르륵 기어나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구들도 모두 기뻐했습니다. 이래서 변변치는 않지만 집에서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잠깐 저희 집으로 가시죠.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자 쥐의 마음씨가 고맙고 그 모양이 귀여워서 그래 고맙군 하면서 빙그레 웃었습니다. 하지만 친척도 친구도 아닌 쥐였기 때문에 자, 오늘 일은 신경 쓰지 말게 하고 거절하겠습니다. 그러나 쥐는 그러지 마시고 제발 저희 집으로 와주셔요 하며 자꾸만 권했습니다. 나중에는 할아버지의 옷을 잡아당기며 자, 어서요 하면서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할 수 없이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고 그러면 사양 말고 진수성찬을 먹으러 가보기로 하자 하고 쥐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자 쥐는 할아버지, 잠깐만 저에게 엎드려서 눈을 감으셔요. 제가 됐다고 할 때까지는 눈을 뜨시지 마셔요. 하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쥐는 할아버지를 업고 쪼르륵 쥐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쯤 있다가 쥐가 할아버지, 이젠 눈을 뜨셔요 하고 말하므로 할아버지가 눈을 뜨니 참으로 아름다운 들판에 와 있었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벚꽃이 한창이고 왼쪽을 보면 도라지꽃이 만발하여 봄과 가을의 꽃이 한꺼번에 피어서 꽃밭과 같은 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들판을 한참 동안 걸어가니 커다란 대문이 달린 으리리한 집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쥐는 이렇게 말하더니 달려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어미 쥐로부터 형제, 동생, 그리고 사촌까지 줄줄이 따라 나와서 자, 어서 오십시오, 할아버지.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발을 씻어주고 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멋있는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러고 나더니 온 집안 식구가 나와서 할아버지, 콩을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콩을 참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별로 대접할 것은 없지만 아무쪼록 천천히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구수한 냄새가 나서 그쪽을 보니 부엌에서 많은 하인들이 와서 무엇인가를 끓이기도 하고 볶기도 하면서 몹시 법석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번에는 떡이 쪄졌는지 봉당에 절구통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더니 그것을 둘러싸고 많은 쥐들이 줄을 지어 섰습니다. 각자 절구를 들고 왔는데 소매를 걷어붙이고 머리수건을 두른 쥐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마리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초크나 좋다, 100이 되었거나 200이 되었거나 고양이 소리는 듣기가 싫구나. 허이, 그 소리에 맞춰서 다른 쥐들도 100이 되었거나 200이 되었거나 하며 노래 부르면서 떡을 찧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상이 차려져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를 제일 윗자리에 앉게 한 후 쥐가 할아버지, 맛은 없지만 한 잔 드셔요 하면서 술을 권했습니다. 별것은 아니지만 자, 어서 많이 잡수셔요 하고 식사도 권했습니다. 그리고 떡이 빚어지면 떡을, 국수가 되면 국수를 가져왔습니다. 쥐들은 계속해서 번갈아가며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쥐들이 권하는 대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동안 어지간히 취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면금을 타는 쥐가 와서 삥샹삥샹 하고 사면금을 타며 노래도 불렀습니다. 또 춤추는 쥐가 나와 붉은 옷을 입고 장단에 맞춰 춤을 추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몹시 기분이 좋아 손뼉을 치며 노래와 춤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쥐들은 매우 좋아하며 한꺼번에 모두 일어나 노래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다가 할아버지는 문득 걱정이 되었습니다. 늦게 돌아가면 할머니가 몹시 기다릴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쥐들에게 자, 먹고 잘 놀았다. 이렇게 재밌었던 일은 난생 처음이다. 고맙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쥐들은 할아버지, 이건 선물입니다. 할머니에게 갖다 드리셔요. 하며 벽장에 잔뜩 쌓여 있는 고리짝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꺼내왔습니다. 이런 선물까지 주다니 고맙기 짝이 없군.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한 후 고리를 가지고 쥐들의 배움을 받으며 집에서 나왔습니다. 올 때 안내했던 쥐가 함께 따라와 지난번에 아름다운 들판에 당도하자 할아버지는 또 눈을 감아주셔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쯤 있다가 자, 이제 눈을 뜨셔요 하고 말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그곳은 쥐구멍 입구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 할머니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고 선물로 받은 고리를 내보였습니다. 그 속에는 선물이 잔뜩 들어있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웃에 사는 할아버지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욕심쟁이였기 때문에 셈이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음식도 대접받고 싶고 선물 고리도 탐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봉당을 쓸 때 콩을 가져다 쥐구멍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쥐가 나오기를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상했던 대로 구멍에서 쥐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몹시 기뻐서 그 쥐를 따라 쥐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좋은 음식을 대접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할아버지는 욕심쟁이였기 때문에 음식을 잔뜩 먹어 배가 자루처럼 부풀렀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당에서는 쥐들의 떡방아가 시작되고 노래장단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아까부터 방 안에 쌓여있는 많은 고리를 보고 어떤 것을 받을까? 이걸로 할까? 아니야, 모두 다 갖고 싶어. 전부 다 가지고 싶은데. 하며 선물 받을 것만을 구상하였습니다. 그때 욕심쟁이 할아버지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지, 고양이 우는 소리를 내야지. 그러면 쥐들은 들림없이 모두 도망치고 말 거야. 쥐들이 도망가면 방 안에 있는 것들을 몽땅 가지고 가야지.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몸을 옆으로 돌려 야옹 하고 고양이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쥐들은 깜짝 놀라 귀를 쫑긋 세우고 소리나는 쪽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또 야옹 야옹 소리를 계속 냈습니다. 쥐들은 몹시 당황하여 대소동을 피우며 사방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제 생각했던 대로 쥐들은 모두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방 안의 등불도 갑자기 꺼졌습니다. 따라서 온통 깜깜한 절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때라고 생각하고 손으로 기어가서 더듬더듬 고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고리장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고리가 없어진 것만이 아니라 할아버지는 되돌아가는 길도 몰라서 아주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핏줄을 타고난 자식이라고는 이 딸 하나밖에 없었으니 그 사랑이 어떠했겠습니까? 불면 날까 쥐면 꺼질까 온갖 정성을 다하여 딸을 키웠습니다. 딸은 커가면서 얼굴이 예뻐졌고 일도 썩 잘했습니다. 집안일 할 것 없이 손에 닿는 대로 잘도 척척 해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나이가 차서 어느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슬픔을 금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사랑하고 귀여워했던 딸을 남의 집에 보낸다고 생각하니 슬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시집갈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흐뭇하고 대견스럽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마침내 농부의 딸은 시집을 갔습니다. 워낙 마음씨가 착하고 예쁘며 부지런한 딸이라 시집을 가서도 시집 식구들에게 귀여움을 받았습니다. 농부는 그런 소식을 바람결에 전해 듣자 안심이 되었어요. 그러나 딸을 시집 보내놓고도 늘 조마조마하며 가슴을 태웠습니다. 그 귀한 아이가 잘못하여 시집 식구들에게 미움이나 구박을 받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귀여움을 받고 잘 지내고 있다니 이보다 다행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소문과는 달랐습니다. 농부의 딸은 얼마 안 가서 남편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말입니다. 저 발 좀 봐. 아이고, 징그러워. 여자의 발이 모양도 없이 저렇게 커서 어디에다 쓴답니까? 누가 아니래. 예로부터 발이 크면 도둑이란 말도 있잖아. 아, 징그럽고 보기 싫어. 이렇게 모두들 딸의 큰 발을 흉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족들이 비웃어도 남편이 감싸주면 그런대로 참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마저도 아내의 발을 비웃으면서 마침내 집에서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딸은 눈물이 났고 생각할수록 억울했습니다. 세상에 발이 크다고 시집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는 일찍이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억울했습니다. 딸은 맥이 빠진 걸음으로 타박타박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꼴로 친정에는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자신의 신세가 치근하고 가기만 했습니다. 딸은 얼마 동안 걸어가다가 지쳐서 어느 산기슭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딸은 다리를 뻗고 가련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할아버지 한 분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상자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딸이 우는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젊은 부인, 왜 그렇게 슬피 우시오? 무슨 딱한 사정이라도 있으신가요? 딸은 지금까지 자기가 겪은 슬픈 사연을 노인에게 빼지 않고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입맛을 짭짤하게 다시더니 가지고 있던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상자 속에서 약 몇 첩을 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자, 이 약을 받으시오. 이 약을 잘 다려 발에 바르면 발이 아주 작아지고 예뻐질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딸은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고개를 숙여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님, 심지는 몰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딸이 노인에게서 약을 받아주고 다시 인사를 드리는데 노인은 벌써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딸은 약을 얻자 그 길로 다시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에게 노인을 만난 이야기와 약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딸은 금방 물을 붓고 약을 다렸습니다. 아기 끌자 이것을 큰 세수대에 짜서 담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세수대에 두 발을 담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도 커서 보기 흉하던 딸의 발이 거짓말같이 작아지고 예뻐졌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발 때문에 속을 끓이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남편도 이제 자기 발을 보면 틀림없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남편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서산에 기울자 기다리고 기다렸던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남편은 두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늦게 돌아온 아내가 다시 되돌아맞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 다시 돌아왔어? 무슨 일로 다시 또 돌아왔어? 남편은 언제나와 다름없이 살살맞게 말했습니다. 이때 색시는 두 발을 쑥 남편 앞으로 내보이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깜짝 놀라며 아내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닌 진짜였습니다. 여보, 이 세수대물이 그 약물이요. 그거 참 잘 되었어. 그렇지 않아도 내 머리가 크다고 모두들 나를 놀려댔는데 이제 내 머리도 좀 작게 해봅시다. 이러면서 남편은 자기 머리를 대야 속에다 틀어박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남편의 머리통은 보통 사람보다 좀 컸습니다. 자기도 머리가 커서 다른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는 주제였지만 아내의 발 큰 것만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 남편이 머리를 축 쳐들고 만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게도 크던 자기의 머리가 이제 꼭 달걀만 해졌습니다. 머리가 너무 작아졌어요.
여태까지 머리가 커서 받은 흉보다도 이제는 오히려 머리가 작기 때문에 더 크게 흉을 잡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머리를 감싸고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 본들 소용이 없었지요. 모든 것이 자기 잘못으로 빚어진 결과였습니다. 작게 하는 법은 알았지만 크게 하는 법을 모르니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래하여 남편은 달걀만한 머리를 축 쳐들고서는 도저히 바깥으로 나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창피스러워서 도무지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일이 있은 후로 착한 색시는 남편 대신 가족들과 일을 하였으며 집에서 빨래하고 밥 짓는 일은 남편이 도맡아서 했답니다. 그러고는 평생토록 아내에게 자기의 잘못을 빌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별 초에 얽힌 이야기. 옛날 충청도 바닷가에 송다리와 꽃님이라는 젊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이 부부는 금슬이 좋기로 이름이 났으며 부지런하기로도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래서 언젠가는 부자가 되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물려받은 재산이나 농토가 없는 부부로서 단순히 일하는 노력만으로는 부자가 되기는커녕 몸만 고달팠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이면 바닷가에 나가 출렁이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가난의 슬픔을 달랬고 나뭇가지를 뜯어다가 삶아 먹고는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온종일 품을 팔아도 겨우 보리 한 대밖에 못했고 노릇한 밥을 얻어먹고 지내는 탓에 그리도 곱던 아내의 얼굴도 누렇게 뜨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소처럼 일을 잘하여 쇠돌이 일꾼이라는 별명을 얻은 터였으나 혼인을 한 뒤에는 늘 아내의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근심과 걱정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별탈 없이 일터에 나가던 아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걱정이 되어 일도 나가지 못하고 아내 곁에 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사정이 딱한 것을 알고 안타까워하였으나 뾰족한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중국에 있는 유명한 대인이 의술도 좋고 부자인데 자손이 없어 남녀를 불문하고 20살 안팎의 젊은 남녀들을 모아 일도 시키고 병도 고쳐주고 꽃도 가꾸고 동물도 기르며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예쁘고 착실한 남녀를 30살이 되기까지 보살펴주는 낙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아내를 보내야 할까요? 힘세고 일 잘하는 남편이 가야 할까요? 정말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둘 모두 마을을 떠나 돈벌이를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남편은 중국 상인을 따라 중국의 대인 집으로 10년간 가서 살기로 하고 아내는 이웃 마을 의원의 집인 김주부 집에 안잠자기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지금 중국으로 가면 언제 오게 되나요? 아내가 근심스러운 얼굴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글쎄, 가봐야 알겠지만 10년이 되는 해 봄 장독대 곁에 맨드라미 꽃 피는 날 오겠다고 약속하지. 남편은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중국 상인의 난로는 20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10년간 일을 하면 중국 대인이 돈도 주고 살 길을 열어준다고 하였기에 믿고 떠났지요. 김주부 집에서 안잠기 일은 지금의 가정부와 같은 직업으로 병도 고치고 품도 파는 일로 아내 입장에선 정말 안성맞춤인 자리였습니다. 정말 약속대로 남편은 큰 배를 타고 중국 대인의 성으로 갔습니다. 힘들고 긴 여행이었으나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10년 뒤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돈을 벌어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달이나 걸려 도착한 중국의 천진에 사는 대인의 집은 매우 큰 성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마음씨 좋고 일 잘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맡은 일은 집을 짓고 고치는 일이었어요. 처음 몇 년은 작은 집도 짓고 고치는 일을 도우며 지내다가 25살이 넘어서는 큰 집도 짓는 큰 목수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5년 뒤에는 10년이 되는 해에 30이 되어 아내를 만나러 갈 생각에 남편은 꽃을 보며 꽃같이 예쁜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리워 눈물 짓기도 하고 일터에서는 정말 땀을 흘리며 신임을 얻기에 바빴습니다. 주인인 천진 대인은 물 건너온 남편 송다리에게 극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귀한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가기도 하고 예쁜 여인을 납치하여 야반도주도 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송다리는 늘 말이 없고 소처럼 묵묵히 일만 하는 것이 믿음직스러워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천진대인은 송다리에게 10년이 되는 30살의 귀함길에 10년간 품삯으로 집살 돈과 땅살 돈을 넉넉히 주기로 약속하고 더욱 열심히 일을 잘하라고 했습니다. 한편 김주부 집으로 안잠을 살려간 아내의 꽃님이도 김주부의 안주인에게 사랑을 받고 병도 고치고 얼굴도 좋아져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옛날에 살던 집 울타리 밑에 맨드라미 꽃을 둘러 심었습니다. 김주부의 울타리 밑에도 맨드라미 꽃을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남편을 그리워하는 꽃님이의 마음이 남편을 사랑하는 꽃으로 물들어 붉게 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1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송다리가 고향으로 떠나는 날이 되자 천진대인은 그동안 애쓴 공을 튀하질 좋은 목수 연장과 작은 금덩이, 비단으로 10년간 품삯을 주고 보냈습니다. 그러나 때 아닌 장마가 송다리의 길을 막을 줄 꿈에도 알았겠습니까? 1년에 철다가 4번 왕래하던 배가 그만 장마와 큰 바람으로 떠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봄에 만나기로 한 아내 꽃님이와의 약속을 어기로 말았습니다. 아내 꽃님이는 10년이 되자 김주부의 집에서 나와서 옛날 집터 울타리와 장독대 옆에 심은 맨드라미 꽃이 필 때를 기다리며 김주부에서 얻어온 씨앗으로 밭에 곡식을 심고 작은 오두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큰 바람과 장마를 만나서 배를 타지 못한 남편을 손꼽아 기다리며 말입니다. 바람과 장마를 핑계로 아내를 만나러 오는 길을 멈출 수 없어 송다리는 그만 뱃길을 포기하고 육로로 만주를 거쳐 오기로 결심하고 육로길로 귀함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하늘도 무심하여 그만 압록강을 건너오는 안동나루에서 도둑을 만나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지가 된 송다리는 타고 오던 말도 잃고 옷도 거지꼴이 되어 고향인 충청도 바닷가에 도착했어요. 때는 이른 봄이었습니다. 꽃님이는 1년 동안 애타게 남편을 기다리다 옛날 병이 다시 도져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를 안 송다리는 울며 불며 슬퍼하였는데 어찌 남편 송다리가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해 가을 거지로 떠돌던 송다리도 아내 무덤 곁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듬해 그 자리에 잎이 예쁘게 났다가 죽더니만 가을이 되자 잎이 없는 꽃만이 활짝 피었다가 애처롭게 죽고 말았어요. 지금도 시골 화단이나 길가에 송다리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을 슬퍼하는 듯 이별초가 피어 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안쓰럽게 한답니다. 박달은 그 집으로 가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계십니까? 주인이 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예, 저는 먼 길을 가는 나그네입니다. 날이 저물어 하룻밤 신세를 지고 싶어서 들렀습니다. 그러십니까? 집이 누추해서 잠자리가 불편할 텐데요. 괜찮습니다. 무거운 것만 해주신다면 헛간이라도 좋습니다. 그러시다면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감사합니다. 주인은 박달을 집 안으로 들여 사랑방을 내주었습니다. 박달은 사랑방을 둘러보았어요. 방 안에는 천장까지 책이 잔뜩 쌓여 있었고 이 집주인은 공부를 많이 한 선비인가 봅니다. 내가 봐도 어려운 책이 많은걸요. 박달은 책을 한 권 한 권 살펴보며 속으로 놀랐습니다. 잠시 뒤 저녁상이 들어왔어요. 상을 차려온 것은 주인의 딸인 금봉이었습니다. 박달은 금봉이를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금봉이는 선녀처럼 아름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박달이 물었습니다. 주인 어른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저의 아버님은 선비십니다. 서울에서 벼슬을 하다가 이곳으로 귀향을 오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어쩐지 방 안에 책이 많다 했더니. 박달은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도 금봉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금세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박달은 서울로 출발하지 않고 금봉이의 집에 계속 머물며 금봉이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어느새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달은 금봉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자 금봉이가 말했어요. 도련님, 이제 떠나셔야지요.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셔야지요. 알겠어. 꼭 그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오리다. 그때까지 나를 기다려 주시오. 몸 조심하고 제 걱정은 마시고 잘 다녀오십시오. 도련님께서 과거에 급제해 돌아오시기를 산신령님께 빌고 있겠습니다. 금봉이는 먼 길에 욕이나 하라고 도토리묵을 사서 박달의 허리춤에 채워주었습니다. 박달은 작별을 아쉬워하며 자꾸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금봉이는 옷자락을 눈물로 적시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박달은 서울로 올라가 과거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낙방이었어요. 금봉이 생방만 하다가 공부를 소홀히 하여 시험을 망쳤던 것입니다. 아, 과거에 급제해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금봉이를 대할 면목이 없구나. 박달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탄식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는 금봉이에게 돌아가지 말자. 이곳에 남아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박달은 이렇게 결심하고 서울에 남아 글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3년 후 박달은 다시 과거에 응시하여 당당히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박달은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 떳떳하게 금봉이를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달은 제천 고을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평동 금봉이 집이 저만치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금봉이의 집에서는 초란 상여가 하나 나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금봉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나? 그러나 박달은 상여 뒤를 따르는 금봉이의 아버지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그럼 금봉이가... 박달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봉이는 박달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박달에게서 아무 소식도 없고 돌아오지 않자 상사병이 나서 며칠 동안 심하게 앓다가 결국 사흘 전에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금봉아, 박달은 상여를 붙잡고 통곡을 했습니다. 금봉이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박달은 상여가 떠나간 뒤에도 고개마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박달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금봉이가 춤을 추며 고개를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금봉아, 박달은 고개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금봉이가 저만치 서 있었습니다. 어서 가까이 오라는 듯이 생글생글 웃으며 두 팔을 벌린 채 금봉아! 박달은 금봉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금봉이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박달은 비명을 지르며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박달은 환상 속에서 금봉이를 보고 공중으로 몸을 날렸던 것입니다. 박달이 죽은 뒤부터 충북 제천시 복양읍 천등산 고개는 박달제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그해 가을은 오랜만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달문의 아버지는 풍성하게 자란 곡식을 바라보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걱정 없이 한 해를 나겠구나. 그러나 수확도 하기 전에 아버지는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늘 효성스럽던 달문은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며 온갖 약초를 캐어 아버지에게 다려주었지만 끝내 아버지의 목숨을 살려내지는 못했습니다. 슬픈 마음을 달래며 정성스럽게 아버지의 시체를 경치 좋은 산등성이에 묻었습니다. 이날 이후 가련한 달문은 아침마다 뜨거운 밥을 지어 아버지의 무덤에 바치고는 아버지 생각에 잠기곤 했지요. 어느 날 달문은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자기도 모르는 새 곁에 있는 소나무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더니 달문에게 말했습니다. 불쌍한 달문아, 앞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슬퍼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곧 연꽃이 피어 있는 호수로 가서 물을 한 통 길러라. 잠이 깬 달문은 꿈속에서 아버지가 시킨 대로 집으로 달려가 물통을 가지고 호수로 갔습니다. 호수에 이른 달문이 물통 가득 물을 퍼담았는데 자세히 보니 물통 속에 금빛 찬란한 금붕어가 한 마리 헤엄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달문은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와 제일 큰 나무통에 물을 채운 뒤 금붕어를 넣었습니다. 달문은 그 금붕어를 정성을 다해 길렀습니다.
어느 날 달문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가기 위해 지게를 지고 막 집을 나서 몇 걸음 옮겼을 때 어디선가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더니 굵직한 느릅나무와 버드나무 등을 넘어뜨렸습니다. 달문의 초가집도 힘센 바람에 곧 무너져 내리듯 들썩거렸습니다. 집이 무너지면 혹 금붕어가 다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신없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금붕어가 들어있는 나무통을 들고 문지방을 넘어서는 순간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통을 문 밖으로 옮겨놓는 순간 쓰러지는 문짝에 맞아 정신을 잃었고 말았습니다. 이때 통이 함께 쓰러지며 금붕어가 튀어나와 땅에서 3번 팔딱거리더니 돌연임 아가씨로 변했습니다. 아가씨로 변한 금붕어는 달문 위에 넘어진 문짝을 치우고 달문을 구해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달문이 고개를 들어보니 웬 아가씨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게 아닙니까? 아가씨는 혼례를 올리는 신부들처럼 붉은 치마에 녹색 저고리를 입고 3단 같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모습이었습니다. 버들가지 같은 눈썹에 수정 같은 눈이 빛나고 작고 예쁜 입술은 마치 한 떨기 붉은 연꽃처럼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달처럼 빛나는 얼굴은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선녀가 내려와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달문이 정신이 든 것을 알자 금붕어 아가씨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며 흡사 한 마리 나비처럼 가볍게 몸을 돌려 저만큼 물러났습니다. 달문은 아가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나는 부모도 형제도 없는 외로운 사람이요. 봄이면 밭을 갈고 씨를 뿌려도 아무도 함께 해줄 사람이 없고 여름이면 뜨거운 햇살이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오. 가을이 오면 금빛 나락을 창고가 가득하도록 수확하여도 아무도 그 쌀로 밥을 지어주는 사람이 없다오. 만약 우리 두 사람이 혼인하여 늙고 죽을 때까지 서로 의지하고 살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이겠소. 그러자 금붕어 아가씨는 조용히 다가와서 얌전히 달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달문과 금붕어 아가씨는 새로 집을 짓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또를 모시고 산항을 나온 2명의 포족이 피곤하고 지친 사또에게 바칠 엉탕을 끓이기 위해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요리를 할 소를 들고 또 한 사람은 방금 작은 껑을 들고 이리저리 숲속을 헤매다가 연꽃이 가득 핀 호수에서 집안을 발견하고는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물론 그 집은 달문과 금붕어 아가씨의 집이었지요. 마음씨 착하고 솜씨 좋은 금붕어 아가씨는 그들이 쉬며 담배 한 대를 피우기도 전에 어느새 고요하고 맛있는 꽁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를 들고 가 사또에게 바치자 사또는 평생 이렇게 맛있는 탕은 처음 먹어보았다고 하며 2 포조를 연방 칭찬했습니다. 아내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런 맛 좋은 음식을 만들었나? 정말 재주가 좋군. 정말 좋아. 사또의 칭찬을 들은 2 포졸은 내심 흐뭇해하며 서로를 마주보며 싱긋 웃었습니다. 다음 날도 사또는 사냥을 나갔어요. 해가 서산에 뉘어 기울 때쯤 사또는 어제 먹은 꽁탕을 잊지 못해 포졸들에게 어제처럼 맛있고 고소한 꽁탕을 끓여올 것을 분부했습니다. 그러나 포졸들은 그 호수까지는 너무 멀지 않은가 생각하며 갔다 오면 이미 깜깜해질지도 모르겠다고 판단하고는 자기들이 끓여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윽고 2 사람이 끓인 꽁탕을 사또에게 바치자 사또는 첫 숟가락을 입에 집어 넣어 차마자 퇴짜를 놓으며 화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당이냐? 필요도 먹지도 못하겠다. 왜 어제와 맛이 다른 거냐? 아차 싶은 2 사람은 황급히 무릎을 꿇고 사또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낮에 고백했습니다. 사또는 연꽃 호수가 근처에 예쁜 아가씨가 있다는 말에 기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러고는 2 사람을 앞세워 그곳까지 길을 안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숨을 헉헉거리며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 집에 도착하니 과연 방금 들은 대로 선녀 같은 여자가 밥을 줍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부인이 인근 백리에서 최고로 아름답다고는 하지만 그 아가씨와 비교하면 훨씬 못한 것 같았습니다. 사또는 은근히 다가가 금붕어 아가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당신 혼자 이곳에 사는 건가요? 금붕어 아가씨는 단번에 사또의 속셈을 알아채고는 경계하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서방님께서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곧 돌아오실 겁니다.
하는 수 없이 돌아온 사또는 곰곰이 생각하다 드디어 꾀를 하나 냈습니다. 날이 밝자 사또는 급히 사람을 보내어 달문을 불러들였습니다. 달문이 불려오자 사또는 대청마루에 비스듬히 앉아 긴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산골짜기에 사는 너 같은 놈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부인을 얻을 수 있단 말이냐. 만약 내기장기를 두어 내가 이기면 은천냥을 내게 내릴 것이고 네가 지면 내 아내를 내게 바치도록 하라. 알겠느냐? 달문은 여지껏 한 번도 장기라는 것을 구경도 못했던 터라 집에 돌아온 후에도 땅이 꺼지듯 한숨만 쉴 뿐 밥도 물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걱정하며 관가에 갔던 이야기를 들은 금붕어 아가씨는 달문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걱정할 건 하나도 없어요. 내일 새벽 우리 친정에 가셔서 2가지 물건을 얻어오세요. 그러면 그 못된 사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거예요. 이튿날 달문은 아내가 시킨 대로 호숫가로 가서 호수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장인 장모님, 차자가 왔습니다. 제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자 고여있던 호수의 파도가 일더니 휙 하는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고는 호수로 통하는 한 줄기 곱고 아름다운 자갈길이 달문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어요. 달문은 그 길을 따라 난생 처음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수정궁에 갈 수 있었습니다. 장인과 장모는 반가이 달문을 맞이하며 동그랗게 생긴 작은 상자 하나와 한쪽 눈이 먼 늙은 나귀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달문을 다시 호수 위로 돌려보냈습니다. 약속한 장기 시합이 벌어지는 날 소문을 듣고 몰려온 수많은 구경꾼들로 온 고을이 북적였습니다. 장기판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사또는 조롱하듯 달문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자네가 먼저 시작하지. 달문은 한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장인이 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상자 안에서 아주 작고 가는 녹색 실이 튀어나오더니 달문의 장기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다음번 달문의 말이 가야 할 자리에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달문은 이 녹색 실이 날아다니는 길로만 장기를 두었습니다. 녹색 실이 사또의 장기알 위에 떨어지면 여지없이 장군호 멍구를 외치며 먹어치웠습니다. 이렇게 몇 수를 두지 않았을 때 둘러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달문이 이겼다! 이어 2번째 열린 시합에서도 달문은 손쉽게 사또를 물리쳤습니다. 장기 실력에 놀란 사또는 입을 벌린 채 멀뚱멀뚱 달문을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약속은 약속인지라 어쩔 수 없이 사또는 사람을 시켜 은천냥을 가져오라 하여 달문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가득한 사또는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달문이 타고 있는 늙고 비쩍 마른 나귀를 보자 또다시 나쁜 마음이 생겨 달문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저 강이 보이나? 이제 말을 타고 저 강을 건너는 시합을 하세. 만약 내가 저 강을 건너지 못하면 다시 자네에게 천냥을 줄 것이고 반대로 자네가 넘지 못하면 안 되지만 자네 부인을 내게 줘야 할 것이야. 사또의 조건이 천부당 만부당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지체 높은 양반의 명이라 달문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시합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또는 있는 힘을 다해 간신히 강을 건너뛰었어요. 달문이 탄 나귀도 바람소리를 내며 마치 시위를 빠져나간 화살처럼 가볍게 강을 건너 건너편 기계에 닿는가 했더니 또 어느 틈에 다시 한번 뒷발질을 힘차게 하곤 처음에 떠났던 곳으로 순식간에 되돌아왔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이 늙고 야윈 나귀의 활약에 잠시 멍해져 있었습니다. 모두들 감탄의 소리를 한마디씩 했습니다. 사또의 말은 강가에서 한참을 쉬어 기운을 차린 후 이쪽으로 건너오기 위해 다시 힘껏 뛰어 올랐습니다. 말이 막 강의 중간쯤까지 날아올랐을 때 달문의 나귀가 어흥하는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동물은 동물을 서로 알아본다고 사또의 말이 달문의 나귀를 보니 그것은 원래 나귀가 아니라 보기에도 사나운 한 마리의 커다란 호랑이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집채만한 호랑이가 큰 입을 쫙 벌리고 말을 노려보자 정신이 아득해진 사또의 말은 그만 등에 태운 사또와 함께 깊은 강물 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달문과 금붕어 아가씨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바보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사물의 이치를 잘 몰라 늘 바보짓만 하여 남들에게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돈을 벌 무술 좋은 장사가 없을까 하고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을 지나자 아주 맛있는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냄새를 맡자 남편은 어떻게 나은지 정말 미칠 지경이었어요. 옳지, 장사할 것이 생겼구나. 저렇게 고소하고 좋은 냄새를 낸다면 저것을 팔고 다니면 틀림없이 돈을 벌 수가 있겠구나. 남편은 금방 돈이라도 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나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계십니까? 주인장 계십니까? 그러자 바깥 주인이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바보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어요. 웬일이요? 내가 이 집 주인인데 무슨 일로 오셨어? 네, 길 가던 사람인데 한 가지 여쭤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나를요? 무엇을 알아보려고 오셨습니까? 네, 이 집에서 아주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그게 도대체 무슨 냄새입니까? 그걸 좀 알려고요.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냄새를 맡아보면 모르겠어. 깨먹는 냄새가 아니요. 깨요? 아, 그게니까 당신이 이걸 어떻게 된 사람 아니요. 아, 그래. 깨먹는 냄새도 분별 못하시오. 온통 별 사람 다 보겠구만. 그러면서 주인은 자기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즉, 찾아온 바보를 보고 머리가 모자라는 사람이 아니냐는 뜻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참 싱거운 사람도 다 있네. 주인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혀를 차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바보는 신바람이 났어요. 돈을 벌 수 있는 장사거리를 알아냈다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이나. 저렇게 고소하고 맛있는 것이라면 아마 불티가 나게 잘 팔릴걸. 잘 팔리고 말고. 그럼 난 돈을 벌어 금방 부자가 된단 말이야.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장에 가서 깨란 놈을 사가야지. 바보는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장사를 하려고 가지고 나왔던 돈으로 꽤 한가마니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바보는 아내에게 그 깨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이게 도대체 뭐예요? 아내는 의아해야 물었습니다. 이 바보, 깨도 몰라? 이게 깨라는 놈인데 볶으면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난단 말이야. 이걸로 장사를 할 거야. 어서 볶아보란 말이야. 바보인 아내도 신기해서 깨를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과연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저 냄새, 바로 저것이다. 내가 아까 그 마을에서 맡았던 냄새와 똑같구나. 깨란 놈은 정말 좋은 냄새를 지니고 있구나. 저놈을 들고 가서 밭에 심으면 한 가마니로 몇 가마니의 깨를 더 거둘 수 있단 말이야. 신난다. 한 가마니의 깨가 몇 가마니로 된다니. 이처럼 깨가 쏟아지는 장사가 또 어디 있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바보란 말이야. 바보는 아내가 깨를 다 벗기자 그것을 짊어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여보, 장사 잘하고 돌아오셔요. 이 바보야, 지금 나는 장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밭에다 심으러 간단 말이야. 바보인 아내는 이 말을 듣고도 조금도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보는 밭으로 가서 볶은 깨를 뿌려서 심었습니다. 볶은 깨야, 잘 자라. 바보는 이 소리를 외치면서 돈을 벌 것을 생각하니 입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몇 날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밭에서는 깨가 나지 않았습니다. 볶은 깨를 심었으니 싹이 나야 할 텐데요. 이리하여 바보는 돈을 벌기는커녕 깨 한 가마니를 손해보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되자 바보는 억울해서 머리를 싸매고 그만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끙끙 앓았습니다. 그는 며칠 사이에 기운이 쭉 빠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일어나더니 뜻밖에도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보 아내는 이웃집에 가서 기운을 돕는데 좋은 국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장으로 가보세요. 섭조개와 홍합을 말려서 꼬챙이에 꿰하는 합자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푹 끓여서 국을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기운이 날 것입니다. 네,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이리하여 이번에는 바보 아내가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바보 아내는 시장으로 가다가 도랑을 펄쩍 건너뛰면서 그만 합자란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되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꼬챙이에 꿰어 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제야 생각이 나는군. 장에 가서 꼬챙이에 꽂아놓은 것만 찾아서 사오면 되지. 이래하여 바보 아내는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이 가게에 저 가게를 기웃거려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바보 아내는 곶감을 발견했어요.
옳지, 저기 있구나. 확실히 꼬챙이에다 꿰어놓았구나. 요 집 아주머니는 굉장히 똑똑하구나. 어쩌면 안 보고도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바보 아내는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저씨, 저걸 주셔요. 아, 고감이요? 네, 곧요. 맞아요. 곧을 파세요. 바보 아내는 그 순간 입가에 웃음을 흘렸습니다. 요 집 아주머니가 바로 곶감인 줄만 알았습니다. 이래하여 바보 아내는 시장에서 돌아오자 곶감을 솥에다 넣고 물을 붓고는 장작불을 지폈습니다. 아주머니가 시키는 대로 고아서 국을 내기 위해서였지요. 얼마 후에 남편이 배가 고프다고 아내더러 밥상을 차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보 아내는 얼른 가서 국솥을 열어보았어요. 그러나 꼬챙이에 꿇었던 그 알맹이는 없고 꼬챙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물에 고았으니 다 풀어질 수밖에요. 그러나 바보 아내는 그것조차 몰랐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쩌지? 어느 놈이 와서 건더기는 다 건져가고 꼬챙이만 남았네. 아이고, 번통해라. 아이고, 분해라. 바보의 아내는 솥을 두드리며 엉엉 울었습니다. 이 교리는 마음속으로 이상하게 여기며 물었습니다. 내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는데 버들잎을 띄워주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젊은 여자는 대답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지금 목이 몹시 마르신 듯합니다. 혹시라도 물을 급하게 마시다가 체하실까마 천천히 마시라고 버들잎을 띄워드린 것입니다. 이 교리는 크게 놀라며 여자의 깊은 마음에 감복했습니다. 귀슈는 뉘대의 딸인가? 저 건너 근처에 사는 유기장 집의 딸입니다. 물을 마신 이 교리는 여자를 따라 유기장 집으로 가서 사위로 삼아줄 것을 청했습니다. 저는 지나가던 유생입니다. 제가 대개님과 부부의 연을 맺어 이 집에서 몸을 의탁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유기장은 교리를 집안에 두고 일을 시킬 생각으로 그를 사위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한얀의 높은 집에서 자란 이 교리는 유기를 만드는 일은커녕 아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하는 일 없이 낮잠으로 시간을 보내니 화가 난 유기장 부부가 그를 불러 꾸짖었습니다. 우리가 유기를 맞은 것은 유기를 만드는 일손을 덜어보려는 바람 때문이었는데 어찌 사위놈은 아침 저녁으로 밥만 축내며 빈둥거리기만 하는가? 너의 서방은 밥주머니에 불과하니 앞으로 밥의 양을 반으로 줄여서 먹이도록 해라. 딸은 구박받는 남편이 불쌍하고 민망해 매일 손바닥에 누룽지를 긁어와 남편을 한 술이라도 더 먹이려고 애썼습니다. 두 사람의 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 새 임금이 즉위해 조정을 바로 세우고 그 전 임금에게 죄를 받아 죽거나 귀양간 사람들을 모두 사면했습니다. 이 교리의 벼슬도 회복되어 다시 조정에 들어오도록 임금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기장 집에서 기거하던 이 교리도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유기장은 매월 초하룻날 유기를 관아에 납품했는데 그때가 마침 초하룻날이었습니다. 이 교리가 장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관과의 유기 납품은 제가 맡겠습니다. 유기장은 콧방귀를 끼며 말했습니다. 만날 잠만 자면서 동서남북도 분간 못하는 자네가 어떻게 유기를 관문에 드리겠느냐. 내가 직접 드려도 매번 퇴짜를 당하는 판인데 장인은 그의 뜻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딸이 말했습니다. 시험 삼아 한번 해보게 하시지요. 어찌 보지도 못하게 합니까? 딸의 간청에 유기장은 할 수 없이 허락했습니다. 이 교리는 유기를 메고 곧장 관아의 뜰로 들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랫멋 유기장에서 왔습니다. 유기를 납품하러 왔습니다. 관아에 사는 이 교리와 평소에 절친하게 지냈던 사이였어요. 그의 목소리와 얼굴을 살피더니 깜짝 놀라 마루를 내려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이 교리 아닙니까? 교리께서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조정에서 공을 찾는다는 관문이 돌고 있으니 속히 한양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사돈이 교리를 안으로 맞아들여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깨끗한 관복도 내주었습니다. 또 이 교리가 있다는 것을 가명에 보고하고 말을 내어 이 교리가 한양으로 편히 올라갈 수 있도록 채비를 꾸려주었습니다. 이 교리는 말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지난 몇 년 동안 내 몸을 의탁하게 해준 유기장님과의 정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네. 게다가 그 집에는 나와 부부의 인연을 맺은 아내가 있네.
내 맏담이 그 집에 자서 인사를 드리고 나와야겠으니 사돈께서는 내일 그 집으로 와주시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교리는 올바른 옷으로 갈아입고 곧바로 유기장 집으로 갔습니다. 장인은 유기를 무사히 납품하고 돌아오자 장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상한 일이군. 솔개가 1000년을 늙으면 꼭 한 마리를 깨찬다는 말이 헛말이 아닐세. 우리 사위가 이런 일을 해내다니 오늘은 마땅히 밥을 많이 주도록 해라. 다음 날 날이 밝자 이 교리는 일찍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이를 본 장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사위가 어제는 유기를 납품하더니 오늘은 비질까지 하니 해가 서쪽에서 뜨겠군. 이 교리는 비질을 끝낸 마당에 멍석을 펼쳤습니다. 장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멍석은 왜 펴는가? 오늘 본관사께서 이 집에 행차할 것입니다. 장인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진 것 아닌가? 사도께서 까닭없이 우리 집에 행차한다니. 그러고 보니 어제 육기를 납품했다는 말도 거짓말이군. 피 길거리에 버리고 온 게 틀림없어. 장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관아의 공방아전이 병풍과 방석 등을 들고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그것을 설치한 뒤에 말했습니다. 사도의 행차가 금방 도착할 것입니다. 깜짝 놀란 유기장 부부는 소란을 떨며 안으로 숨었습니다. 잠시 뒤에 말을 탄 사도가 의장병들을 앞세우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또는 방 안에 들어가 이 교리와 몇 마디 인사를 나눈 뒤에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뵙기를 정합니다. 이에 이교리의 부인이 나와서 절하며 사도를 맞았습니다. 사또가 살펴보니 비록 의복은 남루하나 용모는 단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사또가 말했습니다. 이교리께서 어려운 처지를 겪었을 때 다행히 형수님의 도움을 받아 오늘의 일을 얻으니 형수님의 은공이 큽니다. 이교리의 부인은 다소 긴장한 듯 말했습니다. 소첩은 미천한 몸입니다. 서방님께서 이리 존경하신 분인 줄도 모르고 무례한 학에 대한 죄가 큽니다. 또한 사또께서 오늘 저희 누추한 집을 방문해 주시니 영광이 지급해 혹엔 나쁜 일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사또는 곧 유기장 부부를 불렀습니다. 두 분께서 이 교리의 딱한 처지를 알고 보살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기장은 사위의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인들은 사위님께 딱히 해드린 것도 없사옵니다. 이리 귀한 분인 줄도 모르고 소홀히 대했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듣고 있던 사위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두 분 어른께서 저를 거두어 주시 않았다면 어찌 오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귀한 딸을 제게 주셨으니 평생 제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사또는 가지고 온 음식으로 잔치를 베풀어 유기장 부부와 그 딸의 노구를 치하했습니다. 유기장의 집 안팎에는 정가를 들고 달려온 이웃 수량들과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이 교리는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는 비록 천한 신분이지만 이미 나와 부부의 연을 맺은 사람이니 함께 갈 수 있도록 가마 하나를 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또는 곧 가마를 내어 이 교리를 한양으로 올려보냈습니다. 이 교리는 한양에 도착하자마자 임금님을 배웠습니다. 임금은 반갑게 맞으며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습니다. 임금은 유기장의 딸과 인연을 맺은 일을 자세히 아뢰었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총의 아내는 남편을 위하는 정성이 실로 가상하도다. 소실로 삼지 말고 조강지처로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교리가 그녀를 데리고 집에 도착하니 가족들이 모두 따뜻하게 반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일생 동안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어머니 젖우물. 옛날 충청도 땅에 박춘무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박춘무는 훌륭한 학자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박춘무는 토정 비결로 유명한 이지암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글 공부를 하고자 찾아왔습니다.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이지암은 박춘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의지가 굳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지암은 박춘무에게 활쏘기와 칼쓰기 등을 익히게 했습니다. 박춘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학문으로 제 뜻을 펼치고자 합니다.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지암은 박춘무를 제자로 맞아들였습니다. 박춘무는 부지런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왜구가 조선 땅을 쳐들어왔습니다. 왜구는 마을에 불을 질렀고 양식을 빼앗고 죄 없는 백성을 마구 죽였습니다. 죄 없는 백성들이 죽어가는 마당에 무슨 글 공부란 말인가. 박춘무는 책을 덮었습니다. 칼을 뽑아든 박춘무는 청주 땅을 다니며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왜구와 맞서 싸울 의지가 있었습니다. 왜구는 전라도와 경상도를 휩쓸고 충청도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청주성도 벌써 왜구의 손에 들어간 뒤였습니다. 박춘무가 의병들에게 외쳤습니다. 청주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구들이 드센 발음처럼 한양성으로 치닫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슨 수로 청주성을 되찾는다 말입니까? 수백 명으로 수천 명의 왜구를 상대하는 것은 탈출로 바위치기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훈련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청주성으로 쳐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부르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의병들이 뒷걸음졌습니다. 박춘무는 눈을 불아내리며 소리쳤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이길 것이요. 힘찬 목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의병들이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날 밤 박춘무는 의병을 이끌고 청주성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밀린 내나는 싸움은 여러 날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입니다.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말고 계속 싸우시오. 박춘무는 계속 앞장섰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던 박춘무와 의병들은 마침내 청주성을 되찾았습니다. 한양성으로 치닫던 왜구는 청주성에서 발목을 잡히는 꼴이 되었습니다. 청주성을 지나야 한양성으로 쳐들어갈 수 있는데 왜구는 바르동동 굴렀습니다. 기회를 엿보던 왜구는 청주성 가까이 있는 악양산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악양산에 진을 치고 청주성을 공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구들이 코앞에 있는 악양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저들이 떼지어 공격하면 청주성은 끝장입니다. 이곳을 내주면 한양성을 내주는 것과 같소. 죽어 귀신이 되어도 청주성은 내줄 수 없어. 박춘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의 의병으로 수천 명의 왜구를 막아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박춘무는 무슨 방법이 없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동안 생각하던 박춘무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우리가 먼저 악양산을 공격합시다. 그것은 기름을 짊어지고 불길로 뛰어드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는 악양산의 지리를 거울 보듯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길목을 막고 먼저 공격하면 저들은 분명히 갈팡질팡할 것입니다. 그럴듯한 생각이었습니다. 의병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기를 기다린 박춘무는 의병을 이끌고 악양산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왜구는 의병이 먼저 공격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의병의 공격에 왜구들은 변변히 덤비지도 못했습니다. 악양산길이 모두 막혀 달아나지도 못했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왜구는 약이 올라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박춘무 이놈, 내 손에 잡히기만 하면. 왜구는 부르르 몸을 떨었습니다. 화가 치민 왜구는 다른 지역에 진을 치고 있던 왜구들까지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수만 명의 왜구들이 악양산을 에워쌌습니다. 놈들은 수백 명에 지나지 않는다. 한꺼번에 덤벼라. 의병은 칼을 뽀가들었습니다. 왜구들이 악양산으로 개미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다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싸움은 사흘 밤낮으로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왜구들이 아무리 덤벼들어도 박춘무는 당할 수 없었습니다. 악양산이 막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구나. 왜구는 가슴을 치며 한탄했습니다. 그때 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장, 호점을 찾아 공격해야 합니다. 무슨 호점? 어디에나 호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오늘 밤 악양산으로 숨어들어 허점을 찾아내겠습니다. 부장은 곧 조선 사람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악양산에 다다른 부장은 외병이 되기 위해 찾아왔노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장은 무사히 악양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장은 악양산 성 안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역시 허점이 있군요. 부장은 속으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밤이 되자 부장은 아무도 모르게 악양산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대장, 어쩌다 허점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산성 안에 우물이 없습니다. 우물이 없다. 악양산으로 흘러드는 물길만 막으면 됩니다. 왜군은 악양산으로 흐르는 물줄기를 모두 막았습니다. 그리고 악양산 밑에 샘물도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물이 없으니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겠구나. 왜군은 통쾌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후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물을 막지 못한 의병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춘무는 하늘을 울부짖었습니다. 이럴 때 비라도 내렸으면 좋으련만. 하늘은 청하기만 했습니다. 장군, 이제는 성 안에 식량도 다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죽어도 악양산과 청주성을 내줄 수는 없어. 마지막 한순간까지 가려놓지 마시오. 박춘무는 두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악양산 성 안에는 목마름과 배고픔에 지친 의병들이 여기저기 낫굴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왜구가 공격해 온다면 모두 죽임을 당할 것 같았습니다. 박춘무는 두 손을 모으며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하느님이 나라를 살펴주소서. 그러나 박춘무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춘무는 있는 힘을 다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하얀 옷을 차려입은 할아버지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신지요?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다. 우물 위에 그렇게 누워있지 말고 어서 일어나거라. 우물이라니요? 여기에는 생물조차 없습니다. 어서 땅을 파보아라. 할아버지는 답답하다는 듯 지팡이로 옆에 있던 소나무 밑동을 가리켰습니다. 그 바람에 소나무 밑동이 벗겨지며 물방울이 튀었습니다. 아주 차가운 물방울이었습니다. 박춘무가 놀라 눈을 뜨니 꿈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박춘무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물방울이 묻어났습니다. 이럴 수가? 박춘무는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옆에 키 작은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허옇게 벗겨진 소나무 밑동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박춘무는 사람들을 모아 소나무 뿌리를 뽑았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맑은 물이 분수처럼 솟구쳤습니다. 물이다! 하늘이 우리를 돕는구나! 의병들이 물속으로 뛰어들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함성 소리에 놀란 외장은 진지 밖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의병들이 물을 뿌리며 장난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외장은 고개를 떨며 몸을 돌렸습니다. 박춘무가 이끄는 의병을 더 이상 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춘무가 파놓은 우물을 모유정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먹여 살리는 어머니의 젖과 같은 우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악양산을 어버이처럼 자식을 보호하는 산이라 하여 부모산이라고 바꿔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산은 청주시로 들어가는 서쪽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유정에서는 오늘도 맑은 물이 분수처럼 솟구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박춘무와 의병들의 발자취가 많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부모산입니다.